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없던 걸로 돌리는 거죠,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무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주로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제에 관해서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약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그 경우에 이제 해제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일단 주된 관심사는 아니고 법정 해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약정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약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그 해제를 함에 있어서 그 원인에 관해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후적으로 해제를 하기로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후적으로 이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리자고 약정하는 경우를 특별히 우리는 합의 해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거의 뒷부분에 가서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지금의 주된 논의의 관심사가 아니고 법정 해제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해제의 컨셉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뒤에 보지만 사정 변경 이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셉은 계약 불이행 내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사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말고 채무불이행 책임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는 통상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걸로 아마 정리를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강제이행이나 뭐 대상청구권 이런 것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지만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죠. 이건 뭐 현행 있는 법으로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 손해배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특히 담보책임 관련해가지고 일정액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귀책사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설사 채무자가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일정 한도의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게 그 계약 당사자의 추정적 합리적 의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도 채무불이행 책임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다고 그랬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있어야 할 법으로서 계약 해제의 요건으로서 법정 해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즉 어떠한 이유에서건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현재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을 일단 털고 나갈 수 있게 당사자한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는 그거는 꼭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할 법으로서는 귀책 사유가 꼭 필요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해석론으로도 귀책 사유를 필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나아간 것 같고 어쨌든 입법론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형별로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행지체, 불완전히,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거 우리 채무불이행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그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 전제가 되겠죠. 그죠? 이행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불완전 이행 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이행불능, 사회통념상, 뭐 이행거절, 종국적인 거절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과는 달리 이행지체나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객관적인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고 귀책 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행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행 거절처럼 종국적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니까 채무자한테 약간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 최고라고, 그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한 해제권을 권리자가 행사하면 비로소 이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요건이에요. 그죠? 법정 해제 요건이다. 사실 이 각 요건별로 좀 세부적인 이제 해석론상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꼭 상당한 기간 최고를 해야 되냐, 상당한 기간 정하지 않고 최고하면 그 최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최고 효력도 있다고는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신에 최고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최고를 할 때 원래 적법하게 해야 할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게 많이 최고하거나, 이른바 그걸 과다 최고라고 하는데, 아니면 적게 최고하거나 이랬을 때 최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세부적인 짜잘한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법정 해제 요건인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 요건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미리 약정을 하면서 뭐 최고 없이 바로 이행치가 있으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 법정 해제권을. 뭐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의 원칙상 허용되는 거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서 이 요건들을 계약상으로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최고를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네가 이행을 안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내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제권 발생을 정지 조건부로 미리 해제권 행사 의사 표시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굳이 그게 안 된다고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해제권은 일단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발생한 시점부터 행사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죠? 물론 지연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해제는 할 수 없겠죠. 뭐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근데 문제는 이행 제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을 하진 않았고 이행 제공을 하는 경우. 적법한 이행 제공, 그죠? 적법한 이행 제공.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한번 이행 지체를 한 상황이니까, 그죠? 자기 이행 제공 정도가 낮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현실 제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언제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다. 우리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할 때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의 동시행은 이 잔금하고 같이 하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해제권이 발생했다. 그죠? 그런데 발생한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해 버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 발생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냐의 문제는
발생하고 행사 사이에 적법한 이행 제공을 채무자가 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냐의 문제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한 이행 제공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지체 책임은 그 순간부터 면하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적법한 이행 제공 설사 안 했지만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체 책임은 면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사후적으로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존속 내지는 소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흔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행하면야 당연히 해제권 행사할 수 없는데 적법한 이행 제공만 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건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별 논의가 없는 건 좀 의외인데 나도 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제권이 소멸한다고까지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법한 이행 제공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적법한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한은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권리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내 생각이 맞는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발생과 행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살펴볼 게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의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법의 명문으로 규정은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랑 비교해 봤을 때 이행하는 시점에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체결 시하고 이행 시.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그리고 자기 결정 하에 자기 주도 하에 계약 체결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들은 다 자기가 예상하고 가는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뭐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이런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은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 리스크하에 다 장래의 위험은 다 안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켜서 그때 약속한 대로 무조건 이행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법률상 하자가 없으면 흠이 없으면 이행 시에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유리해지고 누구 한 사람은 불리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약속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버리면 그러면 계약 구속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근데 사실 계약의 구속력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쉽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여러분 그 위약금, 그죠?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약금을 지급할 시점에서 봐서 그게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당사자들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감액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사적 자체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어쨌든 법이 명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그 사적 자치를 강조한 입장에서는. 근데 하물며 사정 변경 원칙 같은 거는 사실은 더욱더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설사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사정 변경 이후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거기까지는 뭐 이론이 없고 판례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밝혔죠. 물론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사정이 그런 사정이냐는 거죠. 결국은 어느 사정이. 근데 이거는 1도 향단식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이 판례에서는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어떤 사정이길래 할 수 없다고 했는지. 근데 한번 잘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일방이 억울할 만한 사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급 원심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사정 변경의 이유로.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황의 비교는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체결 시하고 이행 시점에서. 근데 이를테면 이행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계약상 권리 의무 관계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또 누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 원칙이 요 시점 비교까지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이 원칙인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요 이행시하고 비교해서 해줄 수 있느냐를 따져야 그나마 타당하지. 이행시 이후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사실 무한하게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 시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속력을 근본에서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 시점은 뒤로 나가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판례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계약상 의무 위반 중에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주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물론 어떤 게 부수적인 주 의무인지는 그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를테면 어떤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이 어떤 계약에서는 주된 급부 의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계약에서는 그게 부수적 주 의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계약별로 살펴봐야 되는데, 적어도 부수적 의무로 인정이 되면 그 의무 위반의 이유로는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보죠. 이거는 이른바 물론 의무 위반한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그 사소한 잘못을 구실로 해가지고 의무 위반의 상대방이 나중에 봤을 때 속마음은 그것 때문에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까지를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부수적 주 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쉽사리 해제를 인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드 바긴에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식의 얘기가 차고 취소 같은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차고 취소를 이유로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시켜 버린다는 거는 그 계약의 효력을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거니까, 역시 취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의도에서 그죠? 취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차고 취소를 항상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해제권 행사, 철회할 수 없고 뭐 불가분성이고, 뭐 불가분성 같은 거 조문에 다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이제 해제 효과를 보죠. 이게 이제 내가 전에 생각해오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없었던 걸로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소급해서 돌리는 거랑 장래를 향해서 돌리는 거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쓸모 있는 견해 대립이 이렇게 딱 두 개거든요.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청산관계설이라고 해요. 청산관계설이라고요. 이 학설 대립은 사실은 다른 민법상에 좀 의미 없는 관념적인 학설 대립과는 달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설 대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양 개념의 양 학설의 컨셉은 뭐냐면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은 취소랑 똑같다는 거예요. 취소랑, 그죠? 해제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을 행사한 때처럼 물권은 소급적으로 복귀한다. 그거예요, 그죠? 따라서 소유자는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해제된 계약에 따라서 이행된 게 있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뭐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부당이득이에요, 그죠? 부당이득. 청산관계설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논자마다 좀 생각은 다른데 기본 컨셉은 소급적으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누구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소유자예요. 그죠? 해제권 행사했어도 다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든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든 장래에 향해서 자기가 받은 것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 이건 여기까지 채권적 의무예요. 채권적 의무이고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없었던 걸 돌리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발생하는 그냥 일종의 법정 채권 채무가 되는 거예요. 법정 채권 채무.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갖는 법정 채권 채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주된 논의의 실익은 어딨냐? 역시 제3자 보호에 있죠, 그죠? 제3자 보호에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물권 그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그 자신이 이전받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은 취소의 경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니까 당연히 제3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선의 취득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보호하려면 별도로 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관계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소유자로부터, 왜냐하면 그 소유자는 계속 소유자였던 거니까 소유자로부터 권리 취득한 것이니까 선의이건 악의이건 상관없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죠? 권리자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역시 그게 주된 논의의 실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느 견해든 간에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실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개념적으로만 보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면 사실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원인한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못 묻잖아요, 그죠?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근데 해제의 경우에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을 따르면 사실 그렇게 가야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학설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건 해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취소의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상관계설에서는 이제 그걸 공격하는 거죠. 야, 스스로의 모순 아니냐. 근데 정상관계설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거니까 당연히 기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기존 계약 내용 중에 뭐 위약금 약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물권적 직접적 효과서류면 계약이 없던 걸로 되니까 그러한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적으로 청구 못 하겠죠. 그죠? 청산가격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런데 물권적 직접적 효과서의 경우에도 그 경우에는 그런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실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정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를 하더라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조금 이제 궁색한 점은 있어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논의의 실익인데 어느 견해를 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판례는 일단 명백히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설사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할지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판례가 바뀌는 건 어려워요. 그죠? 이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경로 의존성은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설사 그게 잘못된 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법률 관계가 인정이 되어 왔는데 그걸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실익이 없는 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확고하니까. 그러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래서 왜 있는 법으로서 물권적 직접적 효과서를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권적 직접적 효과서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궁색함은 역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속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 부분 좀 궁색하죠. 근데 사실은 청산관계설이 우리 민법 규정하고 반드시 부합하느냐 그건 좀 의문인 게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548조 2항을 보면 이게 사실 좀 제일 걸리는 거거든요. 해제 효과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하거든요. 금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금전만 얘기했지만 금전이 아닌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을 받은 날부터 반환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거는 조문은 없지만 명문으로 그건 당연히 유추해야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계약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계약에 기초해서 받은 급부에 대해서 급부를 받은 날부터 과실을 반환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물권적 직접적 효과서를 훨씬 설명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이잖아요. 급부는. 받은 게 부당이득이면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받은 원물뿐만 아니라 그 원물로부터 받은 과실도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쉬워요. 물론 언제나 그 과실을 반환해야 되느냐. 부당이득의 일반 규정에 따른 반환 범위에 따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 그 선의하고 악의에 따라서 우리 부당이득 규정은 나뉘고 있죠. 그래서 700 한번 보는 김에 같이 보면 748조 그래. 748조 보면 원칙적으로 선의 수익자랑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조문인데 이거는 특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에서는.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원물은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부당이득으로서 그리고 과실도 반환해야 되는데 원래는 선의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반환 여부를 달리 봐야겠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선하기를 묻지 않고 받은 날부터 다 과실은 반환하라. 받은 날부터니까 그 날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오늘 받았으면 오늘부터 이자 내지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산관계설은 조금 그게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548조 1항 단서 같은 걸 보면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548조 1항 단서가 굉장히 무의미한 조문이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에요. 이게 없어도 우리는 이 결과를 똑같이 도출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직접 효과설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취소나 무효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랑 거의 동급의 의미를 갖는 조문이거든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니까. 야, 그럼 입법자가 할 일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조문을 뒀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별도로 규정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론으로는 역시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있어야 할 법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해제로 인한 법률 관계의 소급적인 청산이라는 것하고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의 소급적인 청산하고는 이게 같게 봐줄래도 같게 봐줄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채무불이행 책임 부분, 그죠? 그 부분 도저히 같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돌린다는 거는 그 계약에 뭔가 하자 내지는 고장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취소는 소급적으로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건데 무효나 취소에서의 그 원인이 되는 그 흠하고 그 고장 사유하고 해제에서의 그 원인이 되는 고장 사유하고 과연 똑같냐는 거예요.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은 이 효과가 똑같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흠도 거의 동급의 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긴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똑같이 보지만 이렇게까지 연결하기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보면 가령 그런 거죠. 뭐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무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생각하기 쉽게. 취소도 괜찮겠다. 사기를 원인으로 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선의 제3자 보호하죠. 그러면 A가 사기의 피해자라고 그러면 C 입장에서 이 B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데 뭐 물권, 소유권이라고 하면 제일 생각하기 쉬우니까 소유권이라고 해봅시다.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면 A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취소에 따라서 B의 등기가 A 등기로 이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 소급적으로 이제 얘한테 들어갔으니까. 근데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기 전에 취소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C는 당연히 보호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취소를 하기 전이면 어쨌든 이건 유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어쨌든 소유자였잖아요. 그랬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 못 받죠, 그죠? 취소권 꼭 행사하지 않았어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알아도 악이잖아요. 보호 못 받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사기뿐만 아니라 착오도 마찬가지고 무효에서 뭐 허위 표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무효인 경우에 형성권이 문제가 안 되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뭐 사기나 착오를 한번 예로 들면 간단한데. 그런데 해제는 어떻냐? 지금 우리 법 548조 1항 단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이런 상황인데 해제를 하기 전이에요. 해제를 하기 전이면 얘가 소유자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 즉 해제권의 발생 원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채무불이행이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했다고까지 합시다. 행사하기 전이면 어쨌든 다 똑같으니까. 그런 식의 사정을 C가 알았다고 C를 보호하지 않느냐? 아니죠. 그냥 제3자라고 하죠. 548조 1항 단서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건 몰랐건 간에 C는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타당하다고 느끼는 게 이 흠의 경중은 이 효과는 똑같이 본다 할지라도 흠의 경중은 결코 같이 볼 수 없거든요. 그죠? 어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리고 그 계약에 기초해서 제3자가 어떤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그 계약상의 어떤 고장 사유가 사기나 강박 같은 취소 사유, 착오 같은 취소 사유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 같은 해제 사유냐는 현저한 차이가 있네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심지어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보호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설사 모르는 거라. 우리 법이 명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물권적 직접 효과설이라는 게 참 있어야 할 법으로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제3자 보호 범위도 좀 달라지거든요. 제3자 보호 범위도.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양수인인데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해서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뒤에도 보겠지만 해제의 제3자로 우리 판례가 안 보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 무효나 취소 중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제3자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무효나 취소에서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규정들은 많은데 판례나 논의가 직접된 거는 허위 표시가 대부분 많이 직접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물론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똑같은 무효 사유나 똑같은 취소 사유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무효나 취소 사유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랑 사기 취소나 착오 취소에서 선의의 제3자가 꼭 범위가 같으냐? 사실 그건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그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허위 표시에서 계약이 허위 표시인 경우에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론이 없거든요. 판례가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똑같은 채권 양수인인 경우인데 해제에서의 제3자는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고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는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허위 표시라는 거는 계약에서 굉장히 잊기 어려운 흠이라는 거죠. 잊기 어려운 흠이고 이례적인 흠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고 따라서 나는 내가 양수받은 채권도 사실은 부존재하는 채권이다 라고까지 양수인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채권을 취득했는데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장래 아니면 현재라고 할지라도 좋고 장래든 현재든 간에 해제를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돼서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몰랐다고 보호를 꼭 안 받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은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쯤은 네가 감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다른 듯이 보이지만 결국 다 같은 맥락이에요. 즉 해제의 원인이 되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과연 무효나 취소 사유처럼 그 원인처럼 과연 그렇게 중대하고 이례적인 흠이냐.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념 논리상으로는 해제의 효과도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보다는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쪽이 훨씬 더 좀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급부의 계약상 흠 내지는 하자의 경중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물권적 직접 효과설에 어쨌든 지금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우린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크게 네 가지. 해방효, 물권의 복귀, 원상의 복 의무, 제3자 보호 이렇게 있어요. 해방효는 뭐냐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당연히 아직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정상관계서로 당연히 해방효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물권의 복귀 이거는 좀 다르죠, 그죠?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물권이 복귀한다. 그 다음에 원상의 복 의무, 그죠?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원상의 복 의무, 즉 매매 대금하고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원상의 복 의무도 동시행 관계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법정 채무 관계 있지만 형평에 맞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계약이 취소나 무효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도 서로 동시행 관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이 무관하게 보호된다. 그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직접적 효과설에서는 물권적 직접적 효과설에서는 특칙이에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보호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별히 법에 규정을 둬서 얘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악이 무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사기 취소랑도 똑같은데 해제권 행사한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음. 이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를 했다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 A가 물권자가 이제는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B는 처음부터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알고 이해관계 취득한 사람하고 모르고 이해관계 취득한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의의 씨만 보호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우리 법조문은 명백하게도 이 상황까지 예정하고 단서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사기나 착오 취소의 경우에 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한 다음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자를 보호한다면, 그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흠이잖아요, 그죠? 덜 중요한 흠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해서 그걸 모르고 이해관계 형성한 제3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대를 보호하는데 소를 보호하지 않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까지도 등기의 공신력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등기의 공신력 확장하는 결과가 될 텐데, 뭐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548조 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한해서 이 경우에 보호된다는 점에선 이론이 있기 어렵고, 그래서 굳이 설명하자면 다른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와의 유비를 통해서, 그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당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죠? 그다음 해제 후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청산관계설은 뭐 당연히 가능한 거, 그죠? 왜냐하면 청산관계설은 해제 효과랑 취소 효과 전혀 다르니까. 근데 직접 효과설에서는 이게 결국 똑같은 건데 없었던 걸로 만들었는데 그걸 또 없었던 걸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다 없었던 걸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배상 채무 남아있다면서요, 그죠? 따라서 해제를 했더라도 실제로 취소를 할 실익이 있죠, 그죠? 취소 요건이 경합적으로 갖춰진다면 취소를 하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3자 보호가 있는데 제3자 보호는 이제 따로 봅시다.
누가 제3자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크게 보면은 이 제3자 범위에 관한 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허위 표시에서 이 제3자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아요. 판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와 비견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같게 갈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같게 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수인,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계약상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는 여러분 압류나 전부를 잘 모를 테니까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양수인하고 비슷한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제3자인가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보면 첫 번째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물권이나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제3자로 인정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그 권리의 대상이 물권, 즉 이를테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제3자는 물권이나 물권에 준하는 정도의 이해관계를 취득해야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점유만 이전받았다거나 채권적으로 그냥 유효한 채권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경우에는 제3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 그건 허위표시 제3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동산의 이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물권적인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그 허위표시 제3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허위표시 제3자도. 물론 권리의 대상이 채권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그죠?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대항력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아니라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받은 이른바 미등기 매수인. 근데 선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러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은 갖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자도 해제에 있어서 제3자로 보호해 줄 것이냐. 내가 그 전반부에서 설명했지만 논란은 있는데 판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정해 준다고. 그죠? 그래서 현재 있는 법의 입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에도 그로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로는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생각해 볼 점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의 제3자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에게서 인도 청구하는 경우에 자신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점유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증금을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지는 그 부분 좀 이제 판례가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계약상 채권 양수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례가 인정 안 해요.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A, B,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그 채권 양도했어요. 채권 양도에 따른 뭐 대항력권 다 갖췄다고 하고 채권이라는 거는 물론 물권과는 다르지만 채권의 귀속이 바뀐다는 거는 마치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는 것처럼 권리의 그 귀속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A로부터 C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는 거랑 A로부터 C가 채권을 이전받는 거랑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냐면 채권이 양도된다는 거는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이 바뀌는 경우에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법은 그런 개념은 적어도 그렇게 전제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객체로서 채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점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제에 있어서 C가 제3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제3자가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해방료 없겠죠. 해방료를 그대로 이제 부담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지금 채권자였잖아요. 채무자죠. 해방료.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방료를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였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채권자예요. 그죠? 채권자고 해방료에 적용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채권을.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자,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에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뱉어내야 된다. 원상회복 의무도 진다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C가 B한테.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에서의 제3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를 그대로 다 감수해야 되니까 해방료에 따라서 받은 게 없었으면 청구할 수 없고 받은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방료를 누린다. 여기까지는 이거 어떻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해방료도 누리고 받은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된다. 원상회복된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A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는 계약 해제에서의 원상회복 의무도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는 채권적인 권리관계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무효, 취소, 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채권 관계는 계약상 급부의 원인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관계예요. 이거 우리가 급부 부당이득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원상회복 문제는 결국은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 그 중에서도 이제 급부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가 항상 문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러한 사안처럼 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의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 급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대해서는 또 부당이득 반환에서 별도의 법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리하고의 관계에서 이 제3자를 과연 원상회복 의무, 거꾸로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식의 구성이 맞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은 것도 뱉어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새 당사자가 등장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있어서 누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냐라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그 일반적인 논점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급부부당이득의 일반 반환 법리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논거가 쓰면 C가 아니라 A가 반환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또 얘한테 뭐 반환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된 경우에 그 받은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어떤 다른 이해관계인이 설사 생겼다 할지라도 그 반환은 얘네들끼리만 반환하는 거다라는 법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까지 C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 법리의 예외예요. 그럼 우리가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그 말을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대 해석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는데 받은 것을 뱉어내는 단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결국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까지도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하게 볼 것이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판례는 결론적으로는 인정하거든요. 반환 뱉어내라는 거거든요. 그 뱉어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 새 당사자가 등장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법리에서 적어도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라고 판례가 법리를 선시한 거예요. 그게 맞는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예요. 있어야 할 법으로 맞는지는. 즉 다른 상황, 다른 새 당사자가 등장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법리, 즉 얘네들끼리만 반환해야 된다는 그 상황하고 이 상황이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 경우에는 C가 반환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까지 얘기하면 뭐 너무 이제 얘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건물의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법은 토지랑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당연히 제3자로 보호를 안 받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이제 이 건물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나 건물을 사실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내지는 통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뭐 해제 전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아까 얘기했듯이 해제를 설사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해제를 하면 내가 받은 거는 뱉어내야 되니까 내가 해제를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하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결과적으로 차이는 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일단 어쨌든 부수적인 차이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여기 내가 쓰진 않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논의가 안 되는데, 그 손해배상 중에서 지연배상 같은 경우에 지연손해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를테면 예를 들면 요거를 안 받았으면 설사 이행 제공하더라도 지연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587조 때문에. 일단 받았다고요, 그죠? 받았으면 이건 뭐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에 영향이 없으니까 지연손해금 계속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계약이 해지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 있죠.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반환해야 돼요? 이것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은 날부터 이자도 반환해야 되죠? 이자. 이건 이자가 아니라 뭐예요? 물건이니까. 사용수익액. 그죠? 받은 날부터 반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계약의 해제에는 기존 지연배상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할 수 있고 얘는 물건 받고 물건 얘한테 준 날부터 사용이익 받죠. 그거 뭐가 문제예요? 이거랑 두 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서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영향이 없다고 봐야 맞거든요. 이를테면 얘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돈이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특별 손해가 이를테면 있다고 합시다. 그죠? 특별 손해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배상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런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예요? 이 의무를 불이행한 채무자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그 사용수익액이랑 사실은 이게 동일한 대등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민법이 해제해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반환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그 의무자가 그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배상을 지체한 경우에 그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죠? 그렇다면 그 한도에선 적어도 계약의 해제가 손해배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 일반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명제는 그 한도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죠? 싶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개 다 배상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은 이제 예외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에는 계약 해제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좀 약간 착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모든 복잡한 논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청산관계설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효과설로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 효과설이라는 건 결국은 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데 어떻게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계약이 없었던 경우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라는 건 실뢰이익 아니냐. 즉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지출한 비용 같은 것들을 실뢰이익으로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효과설로 해석론상은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이행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죠?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판례도 원칙적으로는 이행이익 배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이익이라는 거.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상황은 주로 불법행위에서 문제됐었죠, 그죠? 계약이 부당파악이 됐다. 그럼 아예 계약이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계약 체결에서 한 과실 책임으로 문제되는 그런 영역들, 그죠? 그런 영역들에서 계약 체결에서 한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학설은 그걸 채무불이행 유사 책임으로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하자고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해서 그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를테면 전에 판례 얘기했듯이 뭐 문화재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문화재에서 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계약이 무효라면, 그죠?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해가지고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묻는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하는 경우에 주로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신뢰이익 배상이 정면으로 문제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하자담보 책임에서 10의 시가를 물건을 10에 샀는데 실제로 하자 때문에 그 물건이 8이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우리가 신뢰손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 신뢰손해 개념이랑 내가 바로 직전에 말한 신뢰이익 내지는 신뢰손해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신뢰이익 배상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구별은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어쨌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는 이행이익 배상을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손해배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판례를 보면 교재도 나왔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한 경우에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출 비용 상당액을 신뢰이익처럼 봐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이행이익 배상에 가름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중에 통상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다.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우리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의 대원칙이니까 뭐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든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든 당연히 그 기준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신뢰이익 배상을 할 수 있고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판례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여러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첫 번째,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지출했을 비용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없는가. 원칙적으로 차액설 아니에요, 그죠? 손해배상, 손해산정 대원칙은 차액설이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랑 채무 불이행이 없었을 때랑의 재산 상태 비교해서 손해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경우에든 지출했을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차액으로는 포섭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손해로서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은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하고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손해는 양립할 수 없는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전형적으로 이행이익 같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의 내 재산 상태랑 불이행되었을 때의 재산 상태랑의 그 차익이란 그 손해하고 계약의 소급적인 무효로 인한 손해, 이건 뭐예요? 계약이 내가 유효한 줄 믿고 어떤 뭐 지출을 했다면 그 재산 상태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소급적 무효란 손해는 대부분 지출 비용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 손해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냐?
1번의 생각으로 연결하면 양립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차익 개념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언제나 청구할 수 없는 거냐? 이거 이제 뒤에 PPT에서 잠깐 얘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행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히 청구할 수 없는 거냐? 이거는 일단은 안 될 거는 같거든요. 개념 논리상으로는. 근데 조금 하여튼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약간 보류. 근데 대부분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건 불법행위로 커버가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언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이 결국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뭔가 양립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개념 논리상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행이익을 대신한 실내이익 배상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현실적인 필요성은 일단 이행이익이라는 거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부동산의 전매 차익 같은 건 비교적 입증하기 쉽죠. 그러나 이를테면 영업이익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그죠? 내가 가정적으로 채무가 이행이 제대로 됐더라면 뭐 어떻게 영업을 잘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사실 이런 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행이익이라는 게 채무불이행에서 아이디얼한 손해배상의 타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손해입증이라는 건 채권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손해입증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최소한 채권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라는 거는, 야, 그 정도 비용은 영업이익으로는 내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출 비용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냥 봐버리면 안 되냐. 그죠? 이행이익 입증이 어렵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앞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좀 뭔가 약간 모순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모순이 아니에요. 그죠? 실외이익 배상으로 가름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정도 실외이익 상당의 이행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 특히 실외이익 중에서도 지출비용.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비용이라는 게 원래는 이 소급적 무효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전형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이행이익 배상하고 좀 모순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순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그냥 이행이익 개념에 포섭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필요하에서도 지출비용 상당으로 입증에 가름하게 하는 게 채권자한테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추론이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 입장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전에 그 하자 있는 종자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수확량 감소에 따라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확량 감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애초에 정상적으로는 보통 이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 하자 있는 종자를 사서 현재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그럼 이거는 현재 내가 영업이익을 얻은 거니까 이건 쉽게 입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이거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대원칙이거든요. 이행이익 배상에. 그러니까 요 빼주는 앞에 거를 통상 영업이익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출 비용. 그죠? 자기가 이 하자 있는 종자를 통해서 이제
이 농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이걸 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결국은 뭐에 가름하는 거예요? 이행이익 배상에 가름해서 지출 비용을, 그러니까 이행이익, 그러니까 가정적인 영업이익에 가름해서 이 지출 비용을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급할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건 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이 입증이 곤란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름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말한 이상의 논의를 이제 간단하게 수치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A가 B한테 10을 지급하고 X를 인도를 받았다. 근데 X한테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X의 가치가 8이다. 그리고 A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1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리고 나는 시가대로, 하자 없는 물건이라면 시가가 10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샀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게 이른바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이고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자 담보 책임은 얼마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2를 물을 수 있는 거죠. 2. 그죠? 2를 물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의 시가가 이 물건이 1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2를 물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현재의 시가가 10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2를 물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나누면, 일단 3부터 하면 3부터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가가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가 지금 12로 뛰었으면 이 부분은 사실은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에서 8 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2에서 10을 뺀 그 이 부분은 어때요? 그 부분은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을 수 있죠. 그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으면 고유과실 입증, 그러니까 고유과실 요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사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만 조심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내가 굳이 하자담보 책임으로 2를 따로 묻지 않고 그냥 일반 손해배상 책임으로 4를 묻겠다. 그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자담보 책임으로 2를 물을 수 있다는 말이 그 이 부분에 한해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못 묻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하자담보 책임이 어디셔널한 구제수단을 주는 거지, 채권자한테 그렇게만 하라라고 구제수단 국한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가능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해제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행이익, 그죠? 이행이익인 이만큼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이행이익인. 근데 판례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그 이행이익이 이 경우에는 이게 입증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만큼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상되는 이행이익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실외이익이 이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가가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8짜리를 10짜리를 8로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물건이 실제로 8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이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만큼의 손해를 받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하자담보 책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해제권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잖아요.
따라서 실외이익, 즉 지출비용 1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난해한 8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8인 경우에도 역시 앞서 본 것처럼 해제권 행사하면 실외이익, 즉 지출비용인 1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죠?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럼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이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손해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죠? 손해를 보고 샀는데 손해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만 따지면은 이행이익의 개념으로만 구성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건을 살 당시에 18짜리를 샀다고 해서 이만큼의 그 시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설사 이게 나중에 가격 변동으로 그게 상실됐다고 해서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행이익 한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아이디어란 타입은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채권자가 갖고 있을 법적 상태라고 하면은 그 약속이 이행된 이후에 시가 변동은 채권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면. 그런데 그 내가 손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손해의 개념, 차익설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히 채무불이행, 하자담보 책임 이게 아니라 이를테면 매도인이 사기를 했다는 그런 별도의 위법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위법행위 당시에 그 차익만큼은 항상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구성하면 이만큼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는 청구가 되겠죠. 그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자 있는 물건이라는 그 급부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고의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점만으로 부족한 거죠. 별도의 위법성 요건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최초에 얘기하면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과연 위법하냐? 채무불이행 책임이 위법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불법행위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느냐가 조심스럽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는 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서 포섭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또 별도의 위법성이라는 요건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요건 판단을 통과했을 경우에 불법행위로서 물을 수 있는 손해의 그 고유의 또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채무자에게 별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구성해서 이만큼의 손해는 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출석 부른다고 했죠, 그죠?